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년에 은퇴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취업. 그렇지만 이제 재취업이라는 건 하기도 힘들지만 하더라도 그 수명이 짧죠. 뭐 3년, 4년, 5년 얼마나 하겠어요? 이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해요. 근데 창업이 너무 힘들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 최근에 나온 건데, 지난해 서울 강진구에서 꽃집을 개업한 손모 씨는 요즘 가슴이 뭉개진다.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꽃가게를 차렸는데 계속되는 불황에 코로나까지 덮치며 더는 가게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평짜리 꽃집을 차리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 6천만 원이 들었는데 요즘엔 월세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 졸업식이 다 취소되고 기업 행사 다 취소되고 심지어 결혼식도 미루고 있어 멀쩡한 꽃 버리는 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자영업자 수가 거의 이제 100만 개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 사상 이제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된 불황 등으로 이 폐업이 늘면서 이 창업 1년을 버틴 곳이 10군데 중에서 6곳, 또 5년을 버틴 곳이 10곳 중 3곳에 이제 불과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버틴 요 3곳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 또 지금 창업을 해서 이미 하고 계신 분들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요 창업자를 위한 정보 채널 창업통TV 운영하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25년 차 저도 사업자고요. 그냥 늘 이런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뭐 컨텐츠 기획 개발, 뭐 이런 일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냥 한 길로 걸어온 뭐 그냥 요 창업 시장 전문가 뭐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 25년을 한결같이 집중력 있게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책도 냈습니다. 코로나 시대 자영업의 미래. 코로나도 좀 시대적 이슈이고 또 자영업 시장도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 읽기 싫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세상이 정말 빨리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시장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시장 어떻게 접근을 해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책의 궁극적으로 결론일 수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 자영업 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 이후에도 자영업 시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예. 네.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폐업이 늘고 있는 건 이건 팩트죠.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 시장도 어떤 창업 시장의 결이 좀 달라지고 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달라진 결을 어떻게 유연성 있게 접근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엇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회는 항상 위기와 같이 이제 찾아온다. 예.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이 이 자영업자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제 위기인데, 전 분명히 기회도 있다고 봐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코로나 시대가 이 자영업에 끼치는 순기능, 역기능, 또 위기의 기회,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보더라도 모든 비즈니스 세상에서는 네. 늘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기회가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죠,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창업시장에서는 그 당시에 97년 말 IMF 시대 소위 네. 그 당시 IMF로부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550억 불, 그러니까 그 당시 한 60조 정도 지원받았던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부도났던 상황이죠. 그럼 부도난 시기에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은 다 망했는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 97년 말, 98년, 99년 말까지 이 한 2년 남짓 동안의 자영업 시장에서는 네. 소위 조물주 위에 건물주 되신 분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예. 이거 뭐냐면 그 당시 IMF는 물론 지금 코로나 시국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 위험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 당시 IMF의 어떤 상권을 보는 첫 번째 시그널은 부동산 반값이었어요. 네. 그래서 억대 권리금 이런 가게들이 무권리로 나왔었고요. 월세도 지금 내려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자리 괜찮은데 하면서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이 IMF라는 이 불황기에 맞는 아이템들이 유행이었고요. 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이 서초구 잠원동에 있었는데 잠원동 그 앞에 네. 조그만, 그분도 그 당시 IMF 직전에 여의도에서 대형 호프집 하다가 실패하신 분인데 종잣돈 딱 5천만 원 가지고 네. 그 IMF 시기에 1층 반지하 10평짜리로 그 당시에 소갈비쌀 전문점 네. 그 아이템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MBC 일밤에 신동엽 신장기업 이런 거 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방송에 한번 소개하면서 네. 야, 5천만 원 창업자가 어느 날 IMF를 지나는 시점 한 2000년 정도 되니까 이 주택을 매입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거기에 5층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요? 건물주가 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IMF 시기에는. 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시국은 네. IMF와 같은 것은 결국 자영업 시장이 어렵다. 창업 자본을 많이 투자할 수 없다. 전체적인 경기도 불황이다. 이런 건 같습니다만, 반대로 IMF는 대기업들이 망했었고, 네. 대기업 은행이나 이런 대기업들을 명태로 그만두신 분들이 창업 시장을 많이 녹화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요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순기능, 역기능을 정리하자면, 먼저 순기능은 네. 저는 우리나라 이 코로나 시대가 주는 자영업 시장 관점에서 가장 큰 순기능은 자영업 생태계에 자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자동차. 예,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 아까 570만 자영업자, 그러니까 네. 그리스,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 그래요? 않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자영업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발적으로 막 뛰어든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 시장으로 많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뛰어들었고 자영업의 과포화를 넘어서 완전 공급 과잉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92년도에 시장 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 음식점 수가 그 당시에 36만 개였거든요. 네. 그 당시 90년대 워딩은 야, 할 것 없으면 음식점이나 해. 야, 할 것 없으면 식당이나 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지금 2021년에 할 것 없으면 식당이나 해. 이런 이거 말이 안 되는 그쵸, 얘기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음식점 수가 36만 개였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음식점 수가 통계청 데이터로 70만 개가 넘습니다. 2배가 그럼요. 그럼 70만 개가 넘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배로 늘어났나요?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근데 그때 제가 일본 시장을 그 당시에 비교해 보면 네. 그 당시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늘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만 자영업 시장 관점에서는 네. 물론 우리 저 일본 군국지인 우리하고 친할 리가 없습니다만 자영업 시장의 생태계는 되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일본 음식점을 보면 야,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가는데 디테일 디자인 네. 이런 거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36만 개였을 때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70만 개가 됐는데 지금 일본의 음식점 수가 지금 73만 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인구는 1억 2,700만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배가 많은데 음식점 수는 똑같아요. 결국 우리나라는 음식점 기준으로 보면 하다못해 카페만 하더라도 지금 8만 개. 뭐 아까 꽃집 말씀하셨는데 꽃집만 하더라도 포탈 기준으로 한 23,000개 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 자영업 시장이 음식점 같은 경우도 70명당 한 개 음식점이 영업을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270명당 한 개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 자영업 사장님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 효과를 가져오는 결국은 경쟁력 있는 이런 가게들만 살아남으면서 오히려 좀 공급 수요라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태계가 좀 나아지는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이런 순기능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역기능이죠. 네. 문제는 그런 거시적인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먹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영업 시장이 지금 제일 문제가 폐업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럼 폐업하셨으니까 다시 직장 들어가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도 폐업 자영업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지원 프로그램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폐업하세요. 그런 다음에 교육 받으세요. 재창업하세요. 이게 정책적으로는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재창업에서 제일 문제점은 종잣돈이 많지 않죠. 네, 이게 이미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칫하면 폐업 자영업 사장님들의 지금 가장 큰 역기능이 이건 저 사회적 가장 하층민이라고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의 아니면 사회적 차원의 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상당히 우리나라 어떤 그 빈곤층이 급증하는 이런 부작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 업종별로 예. 이 창업 기상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식업, 예. 판매업, 서비스 시장이 있는데 일단 이제 외식업 시장이 가장 힘든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온도차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이 창업 시장별로 외식업, 뭐 판매업, 서비스 시장들이 있는데 예. 어때요? 좀 온도차가 좀 있나요? 온도차가 현격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야 할 것 없으면 음식점이나 해 식당이나 하면 되지. 야 이때는 그냥 대충 하면 야 먹고는 살아. 왜? 야 안 먹고는 못 사니까 하루 삼시세끼는 먹어야 되지 않니? 이러는데 요즘 삼시세끼 안 먹어도 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아침 안 먹고 사는 세대가 됐고 그 다음에 외식업 같은 경우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과포화의 거의 상징이죠. 이게 그럼 왜 외식업이었나? 90년대만 하더라도 창업한다고 그러면 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음식 내가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 음식점 하기 싫어 이런 분들은 야 음식점 아니면 그냥 소위 먹자 아니면 입자 하면 돼. 네. 그러니까 음식점 아니면 옷가게. 그럼 옷가게 옆에 자파. 그래서 야 이랜드 브랜드 하나 하면 헌트 브랜드 하나 이런 거 하면 오랜만에 들어보는 여성들은 아가방 베비라 꼼바이꼼 이런 브랜드 하나 하면 네. 뭐 주병진 제임스 딘 보디가드 이런 브랜드 하나 하면 그냥 한 집안 먹고 살아요. 네. 이런 그렇죠.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아가방 베비라 꼼바이꼼 뭐 제임스 딘 보디가드 뭐 온갖 그 판매업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게 IMF 지나서 2000년대부터 소위 말해서 전자상거래 네. 그리고 93년부터 그 당시에 서울 도봉구 창동에 네. 또 가공하로만 자영업 시장을 위협하는 핵폭탄이 터진 게 있죠. 뭐죠? 그게 이마트 창동점이죠. 이마트. 네. 이마트 창동점.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신세계 전략은 아이고 뭘 뭐 도봉구 수유상권 그 뒷골목을 뭘 가려고 그러세요. 어디 뭐 천호동 뒷골목 그걸 뭘 힘들게 가세요. 이마트에 오시면 완스톱 쇼핑합니다. 이걸 처음 주창했어요. 그런 대형 마트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전국적으로 500개까지 늘었거든요. 베트남 1억 인구인데 대형마트 100개도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그래서 그거 있죠. 거기다가 또 요즘 대기업들은 복합 쇼핑몰에서 막 축구장 70배 규모. 그러게요. 스타필드 1, 2, 3, 롯데몰 막 난리 있잖아요. 결국은 그 시장이 가져갔었고 또 요즘 자영업 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적대적인 첫 번째 사실은 자영업 시장을 저는 거의 착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시장의 영토를 완전 뺏어가고 있다. 거대 공룡이다. 뭐죠? 라고 보는 시장이 홈쇼핑 시장이죠. 홈쇼핑이요? 예. 홈쇼핑은 야, 우리 자영업자가 홈쇼핑 하는 거 봤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 많은 옷들은 누가 요즘 매장 가서 옷을 삽니까? 네. 가장 싼 것은 홈쇼핑. 네. 딱 그냥 야 전화 통화 그냥 딱 누르면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오는데 거기다가 온갖 플랫폼 사업자들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네. 시장은 판도가 한 10번을 변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가게에서 먹자를 할까 입자를 할까.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판매업 쪽은 야 이제는 앞으로 이 라이브 커머스 같은 야 직접 온라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O2O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O2O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서비스업 시장 같은 경우도 저는 이 프랜차이즈 시장을 좀 보면 네.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최근에 한 거의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만 거의 7,900개 정도 되거든요. 8,000개 육박해요. 네. 근데 77.1%가 외식 브랜드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의 6,000개가 외식 브랜드. 판매업은 끽해봐야 한 450개밖에 안 돼요. 그건 다 대기업이 가져갔어요. 네. 서비스업이 한 1,200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시장은 저는 앞으로 자영업 시장에서
소상공인들도 많이 쳐다볼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많이 있다. 그렇겠네요. 판매업 시장은 앞으로 이런 스마트폰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한때 뭐 트렌드로 세포마켓 이렇게 뜬다 했듯이 이런 오토로 연계되는 라이브 커머스 이제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그 골목 상권들이 예, 예. 이런 대형마트들이 다 뺏어가고 예. 홈쇼핑이 뺏어가고 맞습니다. 또 온라인 마켓들이 예. 뺏어가고 이제 이 판도가 바뀌었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라이브 커머스는 앞으로 개인들도 맞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온라인 시장에 내 영토를 넓혀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관심 갖고 공부하시고 한다고 하면 저도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불황인데 참 이분들은 그래 그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회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예. 이 창업시장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좀 찾아가야 될까요? 야, 저도 사실은 우리 단위 선생님 이런 단위 TV 같은 경우가 90년대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00년대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2010년 지나서 판도가 바뀌었고 저는 아직 사실 뭐 유튜브 완전 줄인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야, 창업통TV라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에는 공중파 쪽 나가고 해야만 네. 이렇게 직접 방송 콘텐츠를 만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자체 채널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자영업시장도 저는 자체 플랫폼, 자체 채널 그리고 자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 개발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수 있다. 네. 결국은 자영업 시장의 대안이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가든 대기업들이 다 휩쓸 것 같지만 네. 대기업들이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 틈새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틈새. 대형 자본이 못하는 거. 네. 그 부분을 디테일한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는 네. 이런 어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이렇게 좀 바뀌고 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전 틈새는 있다고 봐요. 예. 그 틈새를 찾아내고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고객이 오기를 기다리는 예.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영상으로 맞습니다. 또 텍스트 블로그도 있고 예. 유튜브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나를 컨텐츠로 알리게 되면 고객들은 이제 찾아온다는 거죠. 저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의 그 슬로우 창업, 예.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는 건가요? 예. 슬로우 창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어떤 거죠? 슬로우 창업이라는 게? 야, 저는 이 슬로우 저는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한국인들의 생태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문화, 네. 이 빨리빨리 문화 역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창업 시장에서 빨리빨리는 역기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 빨리빨리 때문에 IT는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만 이 창업 시장에서 빨리 접근하면 빨리빨리 하면 할수록 빨리빨리 실패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슬로우 합시다. 그럼 슬로우가 뭡니까? 라고 보면 네.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은 개화기 때 네.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 가면 지금도 보면 웨스턴 문화 되게 많듯이 네. 그 당시에 이태리 수공업자들에게 네. 무릎 꿇고 그 기술력을 명품 기술을 배우는 제자. 네. 이 제자가 도제거든요. 도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도제식 창업이 일본 창업 시장에서는 그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그때 코로나 직전에 그 일본 시장 조사했을 때 아무리 작은 가게를 가도 뭐 여차하면 50년, 60년, 70년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저 일본의 저 실버 상권 조사 때문에 갔었는데 스가모 시장에 갔더니 네. 거기는 주인도 실버, 직원도 실버, 고객도 실버인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70년, 80년을 왔나 보면 아 이건 그냥 제 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건 제가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슬로우 창업이 일본에서는 도제식 창업. 제가 신동엽 신장기업에서 제가 그때 이 도제식 창업을 우리말로 모디파이해서 제가 만들었던 말이 전수 창업이었거든요. 전수 창업. 예. 네. 그래서 성공한 창업의 아이템만 제발 베끼지 마시고 네. 성공한 창업자의 생각, 철학, 가치관, 패러다임
그들의 모든 습관을 1대1로 깊숙하게 한 달이 아니면 두 달, 네. 두 달이 아니면 세 달 동안 뼛속까지 그 영혼까지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야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체인점보다 더 예쁘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야 선수가 하는 것 같아. 이런 어떤 그러려면 첫째 배우는 과정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는 걸리고 아무튼 30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한 1년이 안 되면 2년, 3년 그렇죠. 동안은 충분히 성공한 가게의 비즈니스 모델, 성공한 가게의 노하우를 뼛속까지 내 것으로 만드는 기간. 그러려면 빨리빨리가 안 될걸요? 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슬로우를 하고 나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요. 예. 저도 오시는 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방금 대표님 예. 말씀하셨듯이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 그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배우라.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그게 그렇죠. 방법일 수도 있고 그분의 멘탈도 있고 그럼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배운 다음에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가는데 너무 빨리 창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뭐 도제식 창업, 또 예. 전수 창업, 예. 뭐 이런 거 이제 슬로우 창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예. 이제 공감이 갑니다. 우리 예. 단위 TV 시청자분들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업자를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예. 새로 하는 신규 창업자,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이제 기존 창업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신규 창업자가 아무래도 잘 모르다 보니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 예. 굉장히 빨리 문을 닫는 것 같아요. 신규 창업자, 이 창업 시장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신규 창업자는 요즘 같은 시기에도 1년에 100만 명 정도는 창업 시장을 놓고 하거든요. 1년에 100만 명이요? 그럼요. 100만 그래요? 명은 창업합니다. 네. 근데 신규 창업자들 역시 저희가 특히 요즘 퇴직 뭐 이런 갈수록 구조조정이나 이런 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창업하는 수요가 있고요. 네. 요즘 청년에서 대학생 창업 수요가 있고요. 아니면 주부만 열심히 하다가 내가 뭔가 해야 돼. 남편의 직장이 동아줄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주부 창업 수요도 있고요. 요즘은 그냥 또 60대 넘어서 시니어 실버 창업 시장까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청년 창업이든 실버 창업이든 신규 창업자들은 대부분의 특히 이제 적어도 저도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네. 50대 이상 창업자를 만나면 네. 나 옛날에 잘 나갔어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죠? 네. 나 옛날에 다 알고 야 그 알게 그래서 빨리 결론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그거 다 알거든 이거를. 그 사실은 안다고 하는 게 그게 초보자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선수분들을 만나 보면. 사실 이거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이게 선수분들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그 안다고 하는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 2천만 직장인들이 네. 다 저는 예비 창업자군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80%는 창업시장 놓고 하는데 저는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창업을 학습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럼 저는 우리나라 조직들,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이런 뭐 중소, 중견기업 회장님들도 저는 HRM 관점에서도 야, 조직 내에서 성과 창출 교육은 참 많은데 네. 조직을 그만뒀을 때 우리 회사 출신들은 인생 이막도 성공해요. 이럴 수 있는 좀 이런 인생 이막 교육을 조직에 있을 때부터 학습하고 교육하고 이론 교육 받고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딱 퇴직하고 나면 거의 뭐 아웃플레이스먼트 이뤄서 생색내기식으로 일주일 창업교육 딱 시키고 뭐 2박 3일 교육시키고 이뤄가지고 창업시작.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은 3월에 시작해서 10월이면 다 끝나요. 항상. 네. 이건 아니 교육 그러면 100년지대계는 아니더라도 아니 우리가 좋은 직장 다니셨던 분들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이렇게 해서 지금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봐야 직장생활 20년인데 우리는 30년의 로드맵을 세우는데 당신은 몇 년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최소한 3년은 투자해야 되잖아요. 10%.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최근에 소상공인 창업 실태 보면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초보 창업자들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이 네. 3개월에서 6개월이 제일 많아요. 그렇군요. 예,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초보 창업자들에 대한 일단은
급할 거 없습니다. 네. 정말 만만디 서서히 가더라도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이 시장에 나의 생각 같이 머리 컬러라도 좀 바꾸는 표정도 좀 바꾸는 네. 이 기간이 저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국가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 다음 정권에서도 이런 부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공기업 10년 넘게 예. 다니다가 밖에 나왔는데 예. 사람한테 이게 인사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안 돼요. 몇 년이 걸렸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를 바꾸기에는. 이제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창업자들이 아까 대표님이 한 5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지금 위기거든요, 역시. 어떻게 시장에서 대안을 또 찾아야 될까요? 저는 기존 창업자분들이 사실은 더 지금 당장의 목구멍이 그렇죠. 포도청인데 저는 기존 창업자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발 안 되는 거 붙잡고 기도하지 맙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이미 호박이 됐는데 호박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줄 그으면서 수박 떼달라고. 이거하고 똑같은 영국인 거죠. 제가 봐도. 그래서 저는 기존 창업자들은 시장이 바뀌었음을 빠르게 인식하시는 거. 두 번째는 지금 기존 창업자 중에서 가장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분들이 수도권 상권에서 보면 월세 500 내시는 분들, 월세 500 이상, 1000만 원. 그러다 보면 중대형 점포 매머드급 상권. 홍대 같은 매머드급 상권에 보면 임대문의 점포가 수두룩해요. 이게 다 월세 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비싼 들어올 때는 권리금 몇 억씩 줬는데 그거 포기하고 나가는 이유가 결국은 기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가고 싶어도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나가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사장님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특히 요즘 큰 가게 하시는 게 소비자 관점에서 전혀 뉴스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큰 가게는 아까 축구장 70배도 우리는 이제 봤잖아요. 대기업에 했던 이런 CJ의 계절밥상, 이랜드의 자연별고, 신세계 올방, 대형 한식뷔페 봤잖아요. 근데 다 거의 끝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큰 가게들은 전 쪼개기를 좀 합시다. 분할. 그래서 제가 이 기존 창업자들이야말로 피보팅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쪼개기를 하시던지. 왜 크다고 예전에는 커야만 단체 회식 100명 받고 200명 받고 이런 거 했는데 단체 회식이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쪼개기 좀 합시다. 두 번째는 월세 비싼 가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엑시트 전략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 부담 없는 가게, 고정비가 적게 나가는 이런 창업법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됩니다. 모디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굉장히 빨리 변화가고 또 기존의 창업자들이 아까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뀌어가는 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잘 적응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종의 기원을 발표한 그 찰스 다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이제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 우리 인간이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의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